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새벽 시간 주택가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40대 여배우가 전날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은 11년에 걸쳐 4명의 학원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점원은 즉석식품 폐기 시간을 착각해 꺼내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우, 우리 뾰로롱 할 때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의 이 뒷모습이, 이 뒤에 실루엣이 제 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별일 없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정말 엄청난 거를 공개해 드릴게요. 기대하십시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자기 직원의 몸에 이 막대를 꽂아 넣어서 살해했던 엽기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 주범인 40대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오늘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하지만 이 검찰이 무기징역을 앞서 구형했던 때문인지 현장에 있던 유족들 이 선고 직후에 강하게 반발했다더군요. 항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좀 특별하게 사반 가족 류승진 님이 보내주신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먼저 저하고 이수진 기자입니다. 예, 제 머리가 좀 크게 나왔어요.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자, 다음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교수 두 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닮게 비슷합니다. 그리셨어요. 예, 자, 하지만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자, 다음 아이고 참. 백성문 박지은 뭐야 이거 저 수염 어쩔 거야 저거 덥수룩한 거. 자, 박 변호사님은 어찌나 저렇게 얄밉게 그 느낌 잘 살려서 잘 그리셨네요. 네. 비슷합니다. 잘 살렸어요. 잘 살렸어요. 예.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진 않지만 잘 살렸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팬심으로 그려주신 건데 왜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본인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 마음이 그림이 들어요. 예, 제 마음입니다. 예. 만족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지방방송은 꺼주시고요. 자, 사방 보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하신 코람데오스님. 자, 사람 울리고 웃기고 감동 주는 사반 장수하세요 하신 김현님, 전덕현님. 펄펄 끓는 휴스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사반 하신 JGL님. 저만 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친구도 사반 보고 있더라고요 하신 KED님. 야간 근무에 후회 없는 선택 사건 반장 하신 이다니엘님, 솜솜이님, 검은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구미 3세 친모 파기 환송입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3살 아이. 당초 외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친모였던 그 여성의 사건.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형이 내려졌는데 자,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사건 굉장히 엽기적이었던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3살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머니였던 거예요. 친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손녀였던 아기가 하나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살 또래 아이가 둘인데 하나에는 사망한 채 발견됐고 하나에는 끝까지 못 찾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사망한 아이의 사체를 은닉했다는 미수 혐의가 하나가 적용이 됐고 지금 살아있기를 바라는 또 다른 아이, 그 아이를 병원에서 빼돌렸다라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예. 대법원이 보니까
이 아이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간 건 맞는데 이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에겐 손녀겠죠. 딸의 아이니까 손녀를 빼돌렸다는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이랑 바꿔치기 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DNA 이 감식 결과 친자인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 대법원이 부인한 건 아니죠. 숨진 아기가 친자인 건 맞는데 또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우리는 모르겠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 그렇군요. 참 진짜 그 사라진 아기 정말 어디 갔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한밤중에 차량 4대 연쇄 추돌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화물차 2대가 지금 고속도로에 멈춰 있는데 자, 지금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서행 신호를 주고 있는데 저 차량 계속 돌진합니다. 결국 충돌합니다. 참 차량 앞부분이 완전 찌그러졌는데 결국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3명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자, 이 화물차 2대가 먼저 사고를 내고 도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젯밤 벌어진 일인데요. 자동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였는데요. 화물차 2대가 먼저 사고가 나서 도로에 멈춰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서 비상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저 도로가 너무나도 어두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뒤에 달려오던 SUV 차량이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요. 아유. 그리고 10분 뒤에 또다시 SUV 한 대가 달려와서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물차를 들이받은 SUV 운전자 2명이 숨졌고요. 동승자 3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핸드폰 이 플래시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봤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그게 크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해주는 사고였습니다. 자, 3번째 뉴스 이어가죠. 또 개구리 반찬. 영상, 사진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식사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 식판 위 단무지 옆에 저거 개구리 사체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인 열무김치 국수에서 저게 나온 건데요. 지난달에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열무김치에서 저게 나왔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 또 이 사건 반영할 시간이 식사 시간이고 해서 그냥 하지 말자 해서 넘어갔었는데 같은 일이 또 일어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네, 지난달 개구리 사체가 나온 업체와는 다른 곳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이 열무김치에서 몸통 일부가 잘린 개구리 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도 서울 중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점심 급식으로 열무김치말이 국수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열무김치는 전량 회수 폐기가 됐고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엊그제 마트에서 열무김치 지금 사가지고 아직 개봉을 않고 있는데 뭐 마트에서 산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좀 겁납니다. 뭐 저희는 어릴 때 개구리 지금은 잘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먹은 적도 있고 뭐 실제로 도시락 반찬에 이제 싸기도 했었습니다. 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그걸 얘기. 도시락 개구리를? 반찬으로 했다고요? 왜요? 안 됩니까? 아니 진짜 메뚜기 개구리 뭐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상상도 못한 곳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거거든요. 아이들은 이거는 아마 한 번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 개구리 이 사체를 본 열무김치에서 봤던 아이들은 아마도 영원히 아니면 오랫동안 열무김치라든지 국수를 못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게 좀 문제로 봐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냐면 유기농으로 하는 경우도 좀 요새 많고 네. 개구리가 요새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검수하는 과정에서 좀 계속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무김치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뭐 업체는 다릅니다. 그 업체도 좀 검수하는데 놓쳤고 학교도 그렇고 그것을 좀 실수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박 변호사님, 아까 하신 말씀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구리를 도시락 반찬으로? 예, 어릴 때 저희는 했습니다.
대구에 지금 이 여사님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보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다리가 이제 좀 닭맛하고 비슷해요. 닭다리맛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또 식사 중이신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번째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앞 차량 잘 달리고 있는데요. 잠깐 깜빡이 켰어요. 비상등.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있죠. 나도 서행해야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자, 뒤에서 트럭 멈춰. 와우. 와, 세상에. 뒤에 트럭 이 후방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저 트럭이 왜 안 멈추지 하고 있다가 계속 오니까 이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보고 나서 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 차량, 블랙박스 차량 앞 차량이 팡 한 겁니다. 와, 양 변호사님, 앞차분께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불박차 운전자 진짜 반사신경이 그냥 반사신경이 단순하게 좋으셨던 게 아니라요. 뭐 교통사고 관련 유튜브라든가 저희 사건 반장에서 저런 거 많이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있으면 백미러를 주의 깊게 봤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금도 속도를 줄이고 있다가 뒤에 차량을 백미러를 통해서 본데 대형 트럭인데 왜 계속 오네, 계속 속도가 오네. 안 줄지 싶어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아니라 알고 피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앞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럴 만큼 신경을 평소 뒤를 안 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거죠. 와, 저 같으면은 하면서 그냥 가만히 얼어붙어서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앞에 차가 차선 변경을 일단 시도 들어왔어요. 끝 차로로 지금 진입을 하는 순간 자, 보셨어요? 지금 이 경차 말이죠. 이 가로수에 차가 땅 부딪히는 순간 위가. 반으로 접혔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박 변호사님. 자, 지금 저기 버스 전용 도로긴 한데 버스 전용 도로 적용 날짜는 아닙니다. 안 휴일입니다.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 저것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우리 뭐 이런 얘기하는 쇼트트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새하고 비슷한 건데요. 약간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졸음운전 같지는 않고요. 그 공간으로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큰 보세요, 사고가 지금. 된 거죠. 와. 큰 사고가 된 거. 아마 두 차량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지금 앞에서 전진하던 차량 같은 경우는 예상을 전혀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잘못된 게 하나 딱 있어요. 실선 부분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지금 추돌하는 접히는 저 경차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와, 속도도 지붕이 좀 많이 접혔어요, 빠르고요. 진짜. 사고가 좀 크게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두 사람 다 막 두 차량 운전자 다 가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저거는 진짜 나지 말아야 될 사고예요. 이게 무슨 쇼트랙이 아니잖아요. 이기면 뭐합니까 저거를. 저 그냥 기다렸다 가는 게 맞고 벌써 차량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량 변경이 끝나버렸어요. 저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다 자기 손해거든요. 둘 다 지금 좀 가실 비율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문콕 사고의 입원입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과 사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문콕으로 병원 입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아이가 문을 열다가 차 문을 세게 열어가지고 옆 차에 이렇게 진짜 손대면 턱 할 만큼의 흠집이 딱 났다. 자,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를 해드릴게요 라면서 훈훈하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방금 문콕 당한 차주가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네. 저게 혹시 저분은 몸이 수수깡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 사연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문을 콱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외제차 중에서도 고급 차종 중에서도 클래스가 상당히 높은 차였답니다. S. 이런 S. 예전에 사실 삼성 고 작관 이건희 회장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때는 삼성 마이바 그 급이에요. 근데
그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문에 살짝 콕 들어갔어요. 저거 보험처리를 해도 문 수리만 할 수 있습니다. 교체 못 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하도 저런 사소한 걸로 팬더 바꾸고 범퍼 통째로 바꾸는 일이 많아서 아예 수리비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웬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입원하겠습니다. 저 차가 혹시 모양만 그 S고 수수깡으로 만든 차였을까요? 안에 충격이 그대로 전했을까요? 아, 교수님, 뭐 진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진짜 아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상식, 이 통념상 이게 잘 납득은 안 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상 이제 뒤에서 부딪혀서 아까 우리 앵커님 같이 뭐 뒷목 잡고 이런 거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어린아이가 뭉콕했다고 입원했다는 소리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덜컹거리는 그 비포장도로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중환자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지턱. 예, 방지턱 같은 데 하면 아하. 계속 중환자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그 좋은 차를 몰기 때문에 요즘에 그 좀 어려우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푸어. 예,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옆에 타고 갔는데요. 그분이 이게 뒤에서 이게 약간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딱 나오더니 보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어야죠. 예, 아이들이 뭉콕했다고 입원하고 이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자, 대구 달서구 이곡동 성서 우방타운 상가 안에 있는 부대찌개 맛집 땅땡의 오영숙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오 사장님 제게 약속하셨죠? 사반 가족들에게는 무지막지한 서비스를 쏘겠노라 말이죠. 자, 대구 달서구 사시는 사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입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 세라젬이 신혼템, 이사템, 육아템, 효도템으로 불리고 있대요. 가족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때 세라젬을 선물해보세요. 가족의 재밌는 삶이 펼쳐지길. 세라젬.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구지뽕. 구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새벽 시간 주택가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이제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골목길을 이 여성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저렇게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차가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을 좀 설명하면 곧바로 운전자가 내려서 여성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 말에 따르면 여성이 음주운전이냐고 물었고요. 운전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여성이 차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이 여성을 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납치하려 음주 사고?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지금 차도 거의 고의로 들이받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서 보고는 폭행까지 했는데 그 뒤에 저항하는 여성을 폭행해서 뒷문을 열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장면 얼핏 나왔습니다. 납치를 시도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나 자, 의심스러울 지금 정도의. 일으켜 세우는 것 같더니 그렇죠. 엎어뜨리고 저거 그다음부터 이제 제압을 하잖아요, 사실상. 제압을 해서 강제로 끌고 저 오른쪽 뒷문을 열고 태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천만다행으로 조금 이따 오토바이 한 대 나오죠. 저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 저 사이를 끼어들어서 떼어내는 바람에 그때 이제 이 여성을 구출했고 그 사이에 또 이 남성 도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야. 저 가는 거 보면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음주도.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납치가 됐다면 정말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는데요. 이 여성은 화면으로 보신 사고와 폭행 때문에 몸 여기저기에 이제 타박상을 입었고요.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가 됐는데 사람을 잘 못 만나고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이 일로 공황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등치를 보니까 보통 등치가 아니던데.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범행인지 그의 교사가 있는지 계획범죄인지 확인하려면 이 남성을 지금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남성이 누군지 30대 남성으로 경찰이 특정은 했습니다. 특정을 했고 검거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범행 자체는 특수상해 등등 더 확인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거주지에 지금 아마 잠복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주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요. 뭐 곧 검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야,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자, 교수님. 피해자를 처음부터 노리고 쫓아가다가 저랬던 건지 아니면 진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친 뒤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입막음 해야겠다 생각해서 트렁크에 싣고 진짜 납치를 하려고 했던 건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범인을 이제 검거하고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범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꺾는 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쭉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피해자가 음주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뒤에 뭐 차량을 찍으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면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게 되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강제로 차를 태워가지고 지금 뭐 병원에 가려고 태우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아니죠.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그 계획 범죄의 그 가능성이 좀 상당히 그 진하게 나오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새벽 시간대 벌어진 사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2의 신림동 사건, 2019년 그 신림동 원룸 사건 CCTV 영상 다들 기억하실 텐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네, 신림동 사건의 경우에는 한 남성이 여성을 미행을 했고요. 집 앞까지 따라가서 이 여성이 문을 조금이라도 늦게 닫았다면 어쩔 뻔했나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찔함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난 6일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여성을 뒤쫓았고요. 여성도 당연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 남성은 태연하게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여성을 따라온 게 아니라는 듯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여성이 다시 길을 걸어가자 이 여성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사는 바로 집 앞까지 10분 가까이 따라온 남성은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문에 발을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마포구 대흥동에서 오전 6시 30분 요즘 뭐 이게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뭐 해가 길어져가지고 환하거든요. 아까 사진으로도 보셨겠지만. 자, 뭔가 이 여성이 뒤에서 미행을 하는 듯한 인기척을 느끼고 계속 뒤돌아봅니다. 딱 봤더니 확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듯이 자취를 감춰요. 그러다가 다시 걸어가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면서 쫓아갑니다. 예? 이런 그 종류의 그 범죄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가다가 다른 건물로 싹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상대 그 피해 여성이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이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먹게끔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여성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남성,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전력 질주를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의 이제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남성의 목적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현관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 청소해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었느냐?
근데 그 이후에 현관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주택 대문을 넘어가지고 이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현관문을 닫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예. 신고했으면 뭐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금 뭐 영장 같은 것들이 이제 발부돼서 이 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직업 군인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아이고. 아마 직업 군인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장교 아니면 부사관 같아요. 그 병사들은 직업 군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이 군사 경찰 예전에 헌병대 군사 경찰로 넘기기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많이 요즘 저도 저런 사건들 많이 보는데 이 여성분들이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저분은 그냥 이어폰 이런 걸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척을 느끼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의식을 했었기에 저 정도였지. 이거 끼고 만약에 가셨다면 진짜 큰일 당했습니다. 집 안으로 거의 들어갔을 가능성이 뭐 100%였겠죠. 지금 의식하고 그나마 시선을 보내니까 뒤쪽 길을 포기하는 척하다가 그렇죠. 다시 또 추격했었는데 끝까지 모르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상상하기도 끔찍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때 신림동 때도 그랬지만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로 뭐 판결에 따라도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9%지만 그렇죠. 주거침입으로밖에 아직은 처벌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했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분명히 뭐 정상적인 어떤 상황으로 뒤쫓아온 건 아니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뭔가 보여줬던 행동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 신림동 때도 그랬고 주거침입 자체로는 강하게 처벌을 할 겁니다. 그 안에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40대 여배우가 전날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일보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다시 짚어보면 이틀 전인 지난 화요일 아침에 벌어졌는데요. 30대 남성이 배우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목 부위를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남편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남성 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해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4번 신고했다? 네.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 여성은 이 남편을 경찰에 3번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사건 일어나기 이 약 9시간 전인데요. 13일 오후 11시 43분 전후입니다. 이때 밤에 행패를 좀 부리니까 이 여배우가 폭력당했다라면서 근데 오늘은 경찰 신고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게 없었으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경찰 입장에 출동을 했는데 경찰은 비밀번호 정도 바꾸고 퇴거 조치를 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다시 2차 또 밤에 신고가 됩니다. 14일 오전 1시 2분 정도인데요. 베란다 쪽에 지금 남편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이 또 출동을 해요. 근데 경찰이 그것을 찾으러 가봤는데 베란다나 집안에 남편의 모습이 찾지를 못해서 다시 경찰은 돌아간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신고가 있었고 세 번째, 그러니까 40분 뒤에 또 세 번째 신고가 접수가 됐었죠?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라는 그런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14분 만에 찾아내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어떤 남성이 지금 좀 다쳐서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가 돼서 14분 만에 발견을 해서 병원에 옮겼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나서 5시 45분경 새벽녘에 치료를 일단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한 뒤로는 그 현장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인천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었어요, 남성이. 그러면 한 7시쯤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다시 또 바로 또 아내가 있는 집으로 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의 로비에서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흉기를 휘둘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아이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엄마를 하는 해하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판정을 지난해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교수님 역시 전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 이런 경우는 징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조사하고 피해자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이 문제를 일으킨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약물이라든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 이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해를 한다든가 이미 이제 별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남성은 이제 더 이상 더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는 그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어떤 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이 있으면서 같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여성들이 맞으면서 이게 부부 생활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관리를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좀 선제적으로 좀 경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경찰이 또 오해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요청하고 이러면 뭐 접근 금지 처분 내리면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여배우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절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약간 이제 도움 요청했다는 부분도 있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이제 뭐 정신적인 그런 게 있다면 행정 입원 같은 것도 가능하긴 한데 요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도움을 뭐 무시했다. 경찰이 무시했다. 그 부분은 사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좀 유명하지 않든 간에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배우로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한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자 본인의 지인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가자 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이 혹시 너 아냐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피해 여성이 그 지금 보도되는 사람 나 아니야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데 지금 이걸 어떤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럼? 실제 이제 이분이 여배우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명이라든가 이런 게 알려지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자신이 공격당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자기 딸이 현장을 갔다가 목격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그런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관심이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기 지인에게도 그 사실을 부인할 만큼의 어떤 그런 알려지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 여배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지 과연 그 사람이 누구며 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을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굳이 또 이게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자, 다른 여배우들에게 괜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걸 공개한다. 뭐 마치 좀 진짜 뭐 대단한 뭐라도 하는 것 마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해당 여배우의 실명과 또 심지어 그 사건 현장을 막 답사하면서 그걸 막 보도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공개한 라이브, 거죠. 예. 네, 공개해버렸고 입주민들 인터뷰 같은 것도 했다라고 하고 명분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추가 피해가 제2, 제3의 추가 피해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무작위로 아무나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가정폭력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에서조차도 가정폭력은 특별하게 이 가정부모도 두고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근데 그렇죠. 피해자가 스스로 이 부분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고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든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것도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정말 저는 의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다른 여배우들한테 괜한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진짜 피해자를 공개한다. 뭐 100번 양보해서 아니 그렇다면 그 집에 찾아가는 건 왜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다른 여배우들 불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 실제 그 빌라 거기 앞에서 방송을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자, 그리고 저는 이게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 공개를 하고 싶었으면은 가해자 신상이나 공개하든가 왜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은 11년에 걸쳐 4명의 학원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건 역시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충남 천안에서 50대 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성폭행이 지속됐는데요. 학원 4명을 학생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중 자매 관계인 피해자 2명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고요. 어제 50대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와, 밝혀진 것만 1,900여 회다.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이게? 저희도 뭐 이런 성범죄를 하지만 성범죄는 특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 뭐 장소, 방법 같은 거를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만 1,900회라면 그냥 볼 때마다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특정이 되는 것만 이 정도라면 뭐 그냥 그 상습 이상으로 이 성추행이나 이 성폭행을 반복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자매 언니 같은 경우는 9살 될 때부터 키 크는 뭐 스트레칭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몸을 만지기 시작해서 13살, 13살부터는 그때부터는 성폭행했는데 뭐 특정된 게 100회 이상이라고 하고요. 동생이죠. 동생은 10살 때부터 강제추행을 하다가 14살 되면서부터 5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 원장이라는 자가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걸쳐서 들키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양 변호사님 1대1 수업 시간을 노렸기 때문이라고요. 요즘 학원들은 예전처럼 많은 학생들 앞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외처럼 1대1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둘만 있잖아요. 예. 그 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의 어떤 성범죄의 장소도 강의실, 뭐 자기 차량, 그리고 뭐 원장실, 심지어는 여러 차례 이 성폭행이 지속이 되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까지 아이들을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 아동들, 자매 엄마가 어느 날부턴가 특히 둘째 아이가 뭐만 하면 그냥 쉽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굴길래 이 원장,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우리 아이 중2병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자가 한 소리가 어머니 그럼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내용인데요.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셨듯이 아이가 중2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원장은 심리 상담을 받아봐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어머니는 전혀 이 앞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장 선생이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학원도 제가 보니까 이 무슨 학원을 이렇게 오래 다녀요? 한 학원에 이렇게 오래 다니네요. 그것도 뭐 두 자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 부모가 이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상과 관련돼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논의를 할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심리 상담을 받아봐라. 그것은 본인은 다 알고 있고 저쪽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느꼈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방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유 정말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머니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아유 정말 신경 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뭐라고 주장을 했나요? 자,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의 인정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데 크게는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행 부분입니다. 두 개 다 부인하면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약간 접촉은 있었다.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마사지 해준 적이 있지만 요거는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성관계 부분은요. 그 성폭행 부분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합의하에서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합의 부분의 얘기가 나오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통상적으로 학생이 자기 몸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구두로 허락받았는 게 맞느냐 정확하게 판사가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변호인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 변호인도 참 뭐 저런 얘기를 저렇게 옮긴 게 자기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원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옮긴 거죠, 말을. 그냥 옮기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뭐 비슷한 얘기 드리지만 자백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자백을 시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합의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납작 엎드려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데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죽어도 자기 그럴 거면 당신 나가라 내지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피고인의 말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때도 불가피하게 있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합의를 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 얘기가 추측입니다만 피고인이 노린 것 같아요. 아까 자세히 나이를 들어보면요. 이 피해자 자매들에 대한 성범죄 강제추행이 9살, 10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폭행으로 넘어간 건 13살이 넘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하더라도 13살 미만이면 강간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넘겨서 성폭행을 시작한 거는 저는 이 사람이 어설프게나마 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런 것까지. 그래서 검사도 그래? 그럼 합의 아니야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참상, 진짜 자기 이 두 딸을 그렇게 했던 그 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때나마 가졌던 이 어머니가 느끼는 지금 이 충격 얼마나 진짜 엄벌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원장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피해자 어머니는 탄원서를 냈는데요. 이 탄원서에서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아이들이 당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원장이 고통스럽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머님이 정말 받았을 정말 충격과 이 상처가 정말 클 것 같은 것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정말 제일 죽이고 싶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한때나마 자기가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이다. 얼마나 스스로 지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마 자책감을 더 느낄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로서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학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그렇죠. 못 챘다라고 하는 것도 예. 본인이 생각을 한다. 누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걸 갖다가 바보같이 모르고 몰랐을까?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거의 가정 파괴범이에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미래도 파괴하고 이 가족의 어머니하고 모녀간도 좀 더 파괴하고 이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황당한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2020년 6월 40대 여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6일째가 된 날 저녁 열심히 일을 하던 여성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반반 족발 세트가 폐기 시간이 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후 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반반 족발 세트를 무단 취식했다는 건데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점주, 그리고 점주의 행동이 당황스러운 여성. 5,900원짜리 반반 족발 세트로 법정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내용 잘 쫓아오시면서 의견 좀 올려주세요. 자, 사건 반장은 이 족발과 참 어떻게 보면 때려야 뗄 수 없는. 맞습니다. 뭐 아시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예. 자, 일단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2년 전에 5,900원짜리 족발 세트를 잘못 폐기하고 먹었다가 점주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에는 판매 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락은 저녁 7시 반에 폐기를 하기로 되어 있고 즉석식품은 밤 11시 반이 넘어야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먹은 반반 족발 세트가 도시락 모양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이게 도시락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7시 40분쯤에 이 족발 세트를 폐기를 했고요. 이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주는 이 족발 세트가 도시락이 아닌데 왜 4시간이나 먼저 폐기하고 먹었냐라고 하면서 이 여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너 그거 아직 버릴 시간 아닌데 너 그거 왜 먹었어? 너 이거 무단 취식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꿀꺽했을 때 우리가 업무상 횡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딱 그게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과연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이 반반 족발 이게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또 시간이 맞는 건지 요걸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햄버거라든지 뭐 샌드위치, 도시락 요건 한 7시 반 정도에 폐기가 돼야 됩니다. 어허. 도시락류의 상품이죠. 예. 근데 이제 김밥이나 뭐 빵이나 유제품, 냉장식품이죠. 냉장식품은 좀 시간이 좀 더 갑니다. 11시 30분 정도에 완료가 돼서 폐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 점원이 7시 40분에 반반 족발 세트를 가져가서 먹는 장면이 보입니다. 와, 그걸 저렇게 확인하고 있구나. 지금.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바코드를 찍어서 폐기 처분을 하고 그것을 먹는 게 지금 포착이 됐고 하하.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물건을 네가 꿀꺽했구나라고 야. 해서 횡령인데 업무로 횡령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4시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4시간 더 있었으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할 거를 갖다가 이거 버려도 되는 거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걸로 고소를 했어요. 저는 이 점주분의 심리도 무슨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피해가 많이 입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액수에 비해서 너무 좀 과했던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점주분은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 검찰하고 법원도 너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툭 한 대 쳐줘요. 너 고소할 거야 법대로. 그럼 폭행 맞아요. 그럼 법대로 하니까 폭행 맞네. 그래 알았어. 근데 가벼우니까 벌금 20만 원만 내라고 해서 약식명령으로 그냥 20만 원 내라고 했다는 건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고 그런 식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저도 왕왕 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법정에 서야 되기도 하고 약식명령이라고 하지만 유죄되면 결국 그것도 전과로 남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상황이. 교수님, 이분 그러니까 4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했겠어요. 그게 이제 이 반발
반반 족발 세트라는 게 고기, 마늘 그리고 쌈장, 채소 이런 게 들어가지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그게 도시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편의점 도시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 여성분이 이 도시락을 갖다 폐기하는 그 시간하고 같은 줄 알고 본인이 이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하니까 이제 약식 명령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난 이후에 나는 횡령이라고 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정식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재판부는 이 여성 알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VIP다. 아하,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총 일한 기간이 6일인데요. 근데 그 전 5일 동안 15만 원을 편의점에 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3만 원씩 편의점 음식을 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대다수를 편의점에 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도 이를 참작을 했고요. 근무일 수가 5일밖에 안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편의점에 썼고 이 여성이 반반 족발 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5일 동안 15만 원, 하루에 3만 원 매상을 올려주는 VIP 어떻게 보면 알바생이지만 손님이기도 한 건데 아니 그런 사람이 족발 5,900원이 아까워서 그걸 이렇게 했겠느냐? 아, 죄송합니다. 아, 방송 부적합 용어가 튀어나올 뻔했네요. 아, 그렇겠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거 말고도 좀 중요한 제가 한번 이 반반 족발 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 똑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게 제출됐는지 법정에 제출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거 얼핏 보면 족발 세트인데 도시락 통으로 좀 보이죠? 도시락 통입니다. 아, 도시락이죠. 도시락 떼서 이렇게 떼면 요거만 있으면 사실은 냉장식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 안에 넣어버리면 마늘하고 여기 다 있으면 쌈장 같은 게 얼핏 보면 도시락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지금 방송 중에 먹기는 뭐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드셔도 됩니다. 도시락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법원 판사들 봤을 때도 이게 도시락 같지 않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박 변호사님. 아, 이거 냄새나요. 뜯지 마요. 이 도시락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고민과 고민 끝에 이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지금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범죄 전력도 사실 없어요. 전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VIP 고객이기 때문에 이미 15만 원치 많은 걸 샀는데 5,900원짜리 사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이 점주가 6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이 냉장식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무죄가 됐습니다. 아, 사건 반장 먹방 가자 이렇게 또 하셨고. 자, 일단 교수님. 보통 말이죠.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보통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이 편의점 점주와 알바 사이에.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폐기 시간 안 지났는데 아니 당신 왜 그랬어? 이거 왜 좀 얘기나 좀 들어보자.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왜 이런 그 주제가 우리 그 뉴스에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온 지가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행위를 해왔다라고 해서 너무 괘씸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통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자기 돈이 아까우면 돈 내라 이렇게 지불을 갖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횡령이다. 글쎄요. 지금 이제 저 좌우측에 두 분 변호사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이 고소고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고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1,172건인데요. 우리 일본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5.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217배라는 거죠. 아이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한 건당 맞는 그 건수, 사건의 건수가
지금 300건, 400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 드시고 좀 힘내세요 해가지고 점원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번 기회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까? 예. 자, 아무튼 뭐 이 두 분 사이에 점주분과 이 뭐 직원분 사이에 어떤 또 뭐 뒷사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대체적인 반응은 점주분이 조금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거의 한 뭐 95%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해운대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박 변호사님. 네. 족발 남은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먹을 겁니다. 지금 방송 중에 먹기는 좀 이렇게 좀 못 먹게 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예. 먹을 겁니다. 저는. 네. 아니 좀 드시지 말라는 얘기 저 안 했는데요. 누가 먹지 마라. 제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 진짜? 냄새 난다고. 뭔데 먹지 마라 그래요? 예. 냄새 나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1991년의 10월. 나들이 하기 좋은 주말이란 뉴스에 여의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산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의 행복한 소음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타이어 헛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른빛을 띤 자동차가 잠시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광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차에 부딪혀 쓰러져 갔습니다. 광장은 단 몇 초 만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무차별 살인 질주 김용재 사건을 짚어봅니다. 자, 지금은 뭐 수풀이 우거진 여의도 공원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여의도 광장 정말 그냥 허허 벌판이었죠.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자전거 타고 또 그 이전에는 여의도 그 공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 사건 터지고 막 갑자기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뭐 속보라고 하면서 막 방송이 난리가 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1991년 10월 19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17일에는 대구에서 한 농부가 나이트클럽에 불을 질러서 16명이 사망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19일은 게다가 토요일이어서 광장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아서 광장에 난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차로 치면서 400m가량을 폭주했는데요. 그리고는 자전거 대여소를 들이받고 나서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범인은 21살의 김용재였는데요. 이 범행으로 12살 지모군과 6살 윤모군이 숨졌고 2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기억나시죠? 네, 저도 그때 뉴스에서 봤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정말 TV로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는 여의도 광장에 다 자전거 타고 뭐 행사하고 이런 툭 트인 광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질주를 해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범인이 그 차량이 멈추고 나서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하지 진짜요? 않고 차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와우. 아이를 또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아이 벨트 같은 데 걸리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 않고 현장에서 잡혔죠. 그 사망자가 아이들이었어요, 교수님. 예, 6살하고 12살이었는데요. 이 6살 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하고 여기 광장에 자전거 타러 왔다. 그리고 이제 12살 먹은 아이는 고모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산책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인근 방송국 직원이었던 바로 이 윤모군, 이 6살짜리 이 아버지는 지방 출장 갔다가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12살 된 이 그 지모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오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김용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범행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다. 재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그 피해를 입은 생존자라든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그 보상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미 1988년도부터 범죄 피해자 구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 중이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법인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쓰인 승용차가 이게 이제 그 종합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도난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제도도 없었고 따라서 이제 최근 보험에 따라 가지고 사망자는 최고 500만 원, 부상자는 3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은 정말 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저 지금 현장 검증을 할 때 저 차량, 저 프라이드 차량이 실제 타고 있었던 차량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이 사건 당시에 운행됐던 차량 제가 사진을 봤더니 완전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용재는 행복한 시민들을 보니까 미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재가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해고였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기 3달 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김용재는 전맹은 아닌데 시력이 극도로 나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하는 곳에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장 사장의 자동차 열쇠를 복사를 해놨다가 이 차를 훔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시력이 뭐 안경 맞추면 되잖아요. 상당히 나빴습니다. 시력이. 충북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마 선천적으로 시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시각장애가 있었고요. 뭐 유전이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마 청각장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 김용재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좀 불우하게 컸던 건데 시력이 안 좋으면 뭐 안경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안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더 시력이 나빠졌을 거로 보이고 병원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교정 시력 자체가 안 잡힐 정도다.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횡단 뭐 신호등 같은 거 보면 붉은색 브레이크 등 정도만 보일 뿐이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뭐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칼 같은 거 갖고 다니다가 강도 예비죄로 체포가 돼서 3개월 정도 복역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 복역했을 때 그래도 개전의 정이 좀 보이려고 했었던 때였다면서요. 실제로 3개월을 복역을 한 게 굉장히 큰 정치적 충격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강도를 저지르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가 앞으로는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 걸 또 나중에 수기로 남기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출소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새 삶을 살겠다라고 취업을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공장 같은 데 취업을 했답니다. 예. 문제가 시력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취업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실수가 잦았고 해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잦은 실수에 결국 해고를 당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일단 이 사람의 이 트리거가 된 겁니까? 그렇죠. 이 보면 이제 양말 공장에서 좀 새 출발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가면 계속 혼이 나는 거예요. 시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남들보다 업무 능력 떨어지고 또 실수도 반복하고. 그래서 김용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 잘못이 있냐.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였으면 좀 보이게 해줘가지고 좀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눈이 좀 나쁘면 사람도 아니냐라는 어떤 절망과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걸로 보입니다. 급기야는 회사에서 이제 사장이 해고를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회사 사장의 차량의 열쇠를 이미 복사해 두고요. 나중에 이제 이 해고가 되자마자 이 차를 갖고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자신의 어떤 해고의 앙심을 품었다. 그러면 해고를 시킨 사람, 회사 사장 등등에게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자기가 뭐 자신의 어떤 분노를 풀 대상을 찾으려고 했으면 그쪽에다 향했어야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가 막 행복한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의도 광장으로 가가지고 왜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검거되고 난 이후에 그 진술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자기를 괄시하고 해고를 했었던 그 뭐 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자기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 가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좌절될까 봐 그것이 자기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자기를 때리고 또 따돌렸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그 어디 TV에 여의도 광장에 나와서 뭐 데이트하는 남녀들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복수를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저기다. 저 중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그들의 친지, 친구 아니면 그들과 닮은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주로 어린이하고 여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김용재를 선처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김 씨가 숨지게 한 6살 아이 윤모군의 할머니 서 씨였는데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손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김 씨의 사연을 듣고 김 씨를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소외시킨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 씨를 사형시키는 건 또 다른 희생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선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교도소에서 추울까 봐 흰 저고리와 회색 손바지를 사서 넣어주고 영치금까지 넣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도저히 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할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고 1심 재판장에 섰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고 92년도에 대법원에서 바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뉴스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97년이었죠. 1997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그날 김용재도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벤더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불우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다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캐나다로 가보시죠. 누군가가 반려동물 이동장 문을 엽니다. 자, 문이 열리자마자 빼꼼 고개를 내민 건 새끼 고양인데요.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7마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고양이가 7마리 새끼 고양이들의 어미인데요. 자, 캐나다의 한 동물 구조단체 봉사자가 2달 전에 거리에서 이 고양이를 구조했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끼 고양이들을 낳은 겁니다. 자, 그럼 다행이네요. 일단 뭐가 됐든. 네, 그런데 이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 보호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새끼 고양이 7마리를 돌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손발이 모자랐겠죠. 자, 고민 끝에 동물보호소 대표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어떤 묘안? 자, 임시 보호 고양이들을 돌본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아하. 자, 그 전문가의 정체 다름 아닌 동물보호소 대표의 반려견인데요. 자, 반려견 누드는 경력직답게 7마리의 새끼 고양이들과 놀아주고 직접 핥아서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덕에 어미 고양이는 보호소 생활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태어난 지 7주 정도 된 새끼 고양이들은 이제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아주 귀엽습니다. 두 번째 픽 미국으로 이어가죠. 자, 어느 사파리 공원의 고릴라 울입니다. 고릴라 2마리가 무언가를 쫓고 있는데요. 강아지입니다. 자, 강아지가 고릴라들을 피해서 달아나 보지만 위험해. 고릴라 2마리는 계속해서 이 강아지를 쫓고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저기 들어간 거예요? 강아지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 강아지가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릴라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도망쳐 보려고 하는데 고릴라는 끈질기게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죠. 야, 계속 놀아보고 있어.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부 관람객들은 고릴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함도 치고 철제 난간을 두드렸는데요. 아하. 다행히 동물원 직원들이 제때 도착을 해서 고릴라들을 야외에서 실내로 들여보냈고요.
이후 동물 구조대가 직접 출동해서 강아지를 고릴라 우리에서 구조를 해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Nervous, afraid, understandably so. He was in a new environment with new smells. You know, obviously getting chased by a gorilla too would make him nervous. I would imagine the gorilla was probably more just trying to get the intruder out of, you know, their area. 네, 극적으로 구조된 강아지.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서 각종 치료와 예방 접종을 받았고요. 조만간 새 주인을 찾아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릴라가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같이 놀자고 갔던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모르죠. 예. 네. 세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기 비행기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물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에. 겁니다. 계단에서도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기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된 겁니다. 아니 왜 그러게요. 이 상황이 게다가 벌어진 게 비행기가 상공 9km 상공으로 날고 있었던 중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세상에. 건데요.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미국 워싱턴 DC를 향하던 이 여객기 내에 물 수백 리터가 새는 누수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천장, 계단에서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자 승무원들이 담요와 수건으로 물을 닦아냈고 깜짝 놀란 승객들 황급히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객기 물탱크 밸브에 결함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영국 항공 측에서는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비행이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막바지에 사고가 벌어졌다는 거고요. 또 저렇게 쏟아진 물도 식수,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번째 픽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보시죠.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죠. 미국의 어느 골목길을 한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승용차인데 빠르게 달려오고 있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우와! 그대로 여성과 유모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깜짝이야. 피하지 못한 여성은 그대로 보니트에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어떡해. 아기가 탄 유모차도 충격을 받아서 옆으로 쓰러진 거 보이시죠?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에 깜짝 놀란 여성. 그대로 또 반사적으로 아기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일어나서 자, 근데 지금 봅니다. 슬금슬금 가는데 네, 여성이 아기 상태를 살피는 틈을 타서 저 승용차를 그대로 달아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어허. 승용차에 얼마 가지 않았어요. 픽업 트럭과 충돌을 합니다. 이제 사고 장면이 나올 텐데요. 보시죠. 와. 근데 저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요. 예. 앞서 이 여성과 유모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한 픽업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멈춰 세우려고 일부러 들이받은 거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성은 등에 보시는 것처럼 열상을 입고 오른쪽 팔꿈치도 다쳤다고 하는데 2살 된 아이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저 머리에 난 게요. 타이어 자국이래요, 글쎄. 아기 엄마 이야기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큰 상처를 입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보여주세요. 예,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